차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행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트의 흐름이나 그날 하루의 움직임만 봐도 아 이게 내일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악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실 만큼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투자한다고 해서 확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대장이 되고 주도주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 포스코 뭐 그 퓨처엠은 네.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워낙 계속 전고점 돌파하니까 얘기는 뭐 안 하시는데, 포스코 홀딩스 그 네. 리튬에 대해서 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가치를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철강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주가 흐름은 새로운 그런 네, 리튬과 이제 관련되는 좀 가치를 많이 본 거고, 나중에 또 경기가 돌아서면 또 플러스 알파로 철강이, 왜냐면 사실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완전히 맞아요. 공장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샀어야 된다고 저도 방송에서도 많이 외치긴 했었었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변하고 있다. 네. 단순히 뭐 철강만 갖고 그런 거는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미래 먹거리 뭐 이런 쪽들을 계속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계열 다 마찬가지고, 포스코 엠텍도 엄청 올랐잖아요. 이름에 포스코자가 들어가야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궁극적으로 뭐 무거워서 그렇지 뭐 무겁지도 않아요. 뭐 네, 요새 오르는 거 보면 하루에 10몇 %씩 오르니까 뭐 저는 뭐 계속 포스코 그룹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2차 전지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된 그런 게 보이시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정유 때문에, 화학 부분 때문에 못 갔고, 2차 전지 뭐 밑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물적 분할한 상태에서 나중에 LG 화학처럼 또 에너지 솔루션 재상장할까 봐 주가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어차피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물론 상장은 2025년 이후라고는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그쪽도 생각보다 많이, 왜냐면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SK온의 가치가 거의 터무니없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자회사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도 최근에 뭐 전고체들이 워낙 날라가서 분리막이 필요 없잖아요, 전고체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막 회사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레포트 나오니까 또 한 방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뭐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도 동박 쪽들이 워낙 안 좋아서 못 간, 동박이 마진이 박하다 보니까 SKC나 이거나 뭐 솔루스 첨단 같은 게 많이 못 올랐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덜 오른 부분이 분명 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첨보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생각하면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고, 최근에 뭐 엔캠도 전액 쪽에서 좀 LFP 배터리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주전자나 뭐 나노신소재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쪽들 소재단에서는 뭐 장비단들도 그렇고요. 장비도 이제 실적으로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가고 수주 받았으니까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제 실적 꽂히기지 않을까. 장비주들도 뭐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지어대니까 2025년까지 실적으로는 아마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는 뭐 비교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섹터를 많이 따르니까 그래도 뭐 장비 쪽들이나 뭐 부품 소재단에서는 뭐 덜 오른 것들은 꾸준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LG화학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LG화학도 거의 비슷하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화학은 바이오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화학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 쪽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주가, 사실 이것도 대형주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만은, 화학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온다라면은, 뭐 거기 플러스 알파로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 괜찮게 보여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홀딩스의 관계라면은 뭐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도 LG화학도 분명히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못 갔지만 화학 시황이 좀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추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이제 반도체 부분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이제 삼성전자 싼 거 같냐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싸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보신다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움직이질 않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좀 이렇게 싸니까 우선은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의 종목이죠. 뭐 손주가 태어났다. 주식을 나는 삼성전자를 사서 주겠다.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적금처럼 사겠다. 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좀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왜냐면 한 분기에 뭐 14조, 15조씩 나든 회사가 올해 내내 그거 벌까 말까 한다고 하니 맞아요. 당연히 주가가 못 움직이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상징성인 거죠. 큰 돈이 들어와야지 움직이는 부분이고, 아, 근데 반도체는 업황이 돌아서면 큰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확신이 생길 때 움직입니다. 뭐 네. 지금 휴대폰이나 가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좋지 못한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판매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LG전자로 따진다라면 이제 가전 재고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올해 전장에서 좀 실적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네.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시대가 왔을 때 반도체 쪽에서의 뭐 지금 사실 다른 데는 다 감산하는데 삼성전자만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모아가기 전략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은 지수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수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으는 건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모을 거면은 확실히 반도체 시장이 돌아선다고 생각하면 하이닉스를 모으는 게 좀 낫다. 아, 왜냐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니까. 하이닉스 좀 가볍게 움직이더라고요. 아니면 메모리 업황만 좋아지면 바로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 교환사채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교환사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11만 1,000원이거든요. 지금 8만 원대인데. 거기까지만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 요새 산 사람은 수익률이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업황 좋아지고 경기 좋아진다는 시그널만 확실히 나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탄력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모으겠다는 분들은 나중에 배당 플러스 알파를 노리시는,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알파를 노린다라면은 뭐 삼성전자를 모아갈 필요는 있겠지만 나는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로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수익률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를 입는 업종을 사는 게 수익률 말에서는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사는 게 낫고, 메모리를 사서 반도체 큰 걸 사고 싶으면 하이닉스 사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약간 큰 손 외국인들의 좀 주식이라고 좀 1차적으로는 보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낫다 이렇게 좀. 웬간히 사선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네,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쪽은 환율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 전체적으로 이머징 시장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의 뭐 바로미터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주가가 워낙 싸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뭐 모아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뭐 제 선택은 차라리 반도체를 살 거면 하이닉스가 낫고, 삼성전자를 살 거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소부장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봤을 때 업황은 좀 언제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얘기하잖아요. 3분기면은 공급 부족 온다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인 거죠. 근데 3분기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리 움직이는 거죠. 6개월이니까. 쌀 때 미리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이런 반도체는 한번 또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가지 않나요? 반도체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으면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반도체는 좀 늦게 사더라도 방향을 잡았을 때 완벽해졌을 때 사는 것도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바닥에서 사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확실히 방향 잡고 시장이 주도주로 나섰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에코프로를 치면 12만 원이 바닥이었는데 이거를 19만 원에 샀어도 지금 뭐 50만 원이 되는 느낌인 것처럼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 그런 반도체들도 바닥에서 터닝하고 확실한 걸 확인하고 사면은 기다림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아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노강 쪽에서는 뭐 SNS텍 같은 경우가 포토마스크 쪽은 작년부터 계속 쇼티지가 나서 계속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부분도 괜찮고, 뭐 이번에 아시잖아요. 뭐
이름에 하나자나 원익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리틀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분 투자를 한 네,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은 뭐 나중에 조정이 오면은 분명히 보는 게 좋겠고 또 삼성이 오랜만에 이제 10년 만에 OLED TV를 다시 하겠다 뭐 얘기하니까 최근에 뭐 덕산 네오리스 이노스 첨단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소재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LG 계열에 있다가 이제 삼성에도 관계 개선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납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 DDI 구동식 같은 DDI 관련해서는 보면 DBI텍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관심으로 얘기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거기는 강성부 펀드랑 관련돼서 수급으로 올라온 거긴 한데 이쪽은 또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어우른다라면은 뭐 이름에 하나자가 들어가거나 뭐 원익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이 계속 시스템 반도체 좀 얘기하면서 최근에 비메모리 많이 올랐거든요. 팹리스 업체들 뭐 디자인 하우스들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적으로 삼성이 어느 한 곳에 좀 진짜 실제로 지분 투자를 왜냐면 로봇도 삼성이 뭐 투자한다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 올랐었잖아요. 뭐 그다음에 현대차도 뭐 하나 물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 다른 거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의 반도체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반도체 투자하고 만약에 나중에 업황이 좋아져서 생산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나 부품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고 테스트도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 쪽에서 나타나는 수요에서 확실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바닥에서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확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대장이 되고 주도주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로서 조금 더 수익률 그리고 빠른 그런 성과를 보고자 원하면은 이번에 그걸 잘 공부해두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장님. 지금 만약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한 30-40% 사고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뭐 많이 빠진 것들 뭐 좀 한 20% 정도 채우고 실적 대비해서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성장주들 중에서 금리 떨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뭐 게임이나 바이오 섹터주들을 사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방송용으로는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1억 원이 있으면 게임 바이오? 저는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게임이나 바이오? 뭐 이런 거 골라놓은 걸 좀 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네, 그런 쪽들은 꼭 올해는 사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있으면 한 3천만 원 남겨두고요. 현금으로 남겨두고. 네, 7천만 원 정도는 좀 제약 바이오는 뭐 한 10% 정도만 하시고요. 게임도 한 20% 정도 뭐 하시고 나머지는 IT 쪽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들 쪽에서 좀 보시고 간간히 뭐 금리가 좀 내려간다, 뭐 시장이 좀 안정되고 부동산 문제 없다, 뭐 이러면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뭐 건설과 건자재 쪽 어느 순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재건 수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인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담아놓고 장기로 가는 전략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1억 원이면 큰 것 같은데 주식 살려다 보면 좀 쪼개다 보면 저것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요것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은 좀 많이 빠진 쪽에서는 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좀 트레이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한 1-20% 정도는 트레이딩 하는데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이제 부장님 뵙고 인터뷰하는데 진짜 막힘이 없으시고 정말 섹터를 넘나드시면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그 공부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실전? 실전으로?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을 1998년? 그때부터 IMF 이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중간에 한번 깡통도 차고, 막, 그랬어요? 벤츠 몇 대는 날린 것 같은데, 뭐 상패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 되게 좋은 게,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뭐 한대. 뭐 이거 좋은 거 뭐 나온대. 네. 이런 걸로 친구 믿고 샀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주식을 공부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단편적으로 이 종목, 요거 이런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업종들을 계속 봐오고 계속 실전에서 매매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기 순환 사이클을 항상 공부를 하고 보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뭐 이런 버블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야 돼. 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안정적인 배당과 이익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야 돼. 이런 룰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업황에 따라서는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좀 부딪히면서 겪고 항상 많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종목을 그렇게 한 4,500개씩 하루 종일 보냐고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방송을 하고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또 제가 고객 자산 운용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보면은 되게 편협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보고 로봇만 보고 인공지능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저기든 다른 바이오나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좀 기술적 분석을 많이 좋아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모르면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손절할 수가 없어요. 보통 주식을 오래 하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야 저거 많이 빠진 것 같다. 좀 한번 사봐라. 이런 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진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닌데도 사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하루 이틀 있다 바닥을 잡고 터닝하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빠질 수 있느냐 바닥이냐 이게 비싸냐 싸냐는 공부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이게 기술적 분석은 매매에 있어서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내가 더 손실을 얼마나 덜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만들어주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총알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차트를 보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은 총이라고 생각하면 총알을 아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행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트의 흐름이나 그날 하루의 움직임만 봐도 이게 내일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악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실 만큼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종목을 계속 1년 동안 보고 있었어. 이런 놈이 아닌데 좀 이상해.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거래가 좀 달라졌어. 그리고 매날 빠지던 놈인데 빠지기만 하면 누가 밑에서 계속 사는 느낌이 있어. 차트의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 그리고 항상 양봉 마감해. 좀 이상한데? 거래가 없던 놈인데 거래가 생기기 시작했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오래 봤던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제 나만의 종목들을 뽑아놓고 그 종목을 계속 관찰하는 것도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봐요. 저는 작년 말부터 1월 초부터 계속 방송 나가서 손님들한테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뉴스 많이 보세요. 이슈 많이 보세요. 지금 뉴스가 먹히는 장이니까 뉴스를 많이 보시고 그 뉴스에 따른 종목들을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뉴스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뉴스를 많이 보라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뉴스도 안 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뭔가 호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 기술적인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느낄 수 있는 바로메타는 뉴스. 잘 봐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빠질 때가 있네. 그럼 그 종목은 호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호재가 그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악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순간이 와요. 네. 오히려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와. 그럼 그거면 그 바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그 종목은 고점인 것이고 악재가 계속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종목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뉴스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레포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시고요. 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최소한의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남의 말 받고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저거 좋대더라. 방송에 나온 사람이 이거 사보래더라. 기준이 없어져. 그 사람이 사보라고 그랬는데 팔 때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말을 믿고 사더라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는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문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주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의 큰 사이클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올라. 그 초반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큰 시장의 흐름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뭐 정치인 테마주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 글로벌의 큰 테마를 만들어주는 게 미국 대통령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인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때 섹터와 바이든 때 섹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친환경 이런 거. 그쵸. 네. 그런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 내년에 또 선거가 있나요? 그죠? 네,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내년인가?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정책의 변화, 그걸 주도하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 또 틈새를 얻으면 5년짜리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섹터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뉴스, 그다음에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의 정책의 변화에서 힌트를 얻으신다라면은 실패하지 않겠죠?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집에서 하나님만 있으니까 주식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집에서 막 쇼핑만 하니까 네. 음식 맨날 시켜 먹으니까 네. 그것만 갔던 거고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시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시피 내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뉴스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꼼꼼히 챙기신다라면은 시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한, 더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환경 정책, 신문 뉴스 등등 지금 이런 장세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드리고 그러면요 끝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등한 1분기에 수익률이 나만의 실력으로 된 건 분명히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시장을 좀 겁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용감한 것도 사실 어려운데 너무 겁내는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의 실력으로 수익이 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무섭다라는 거. 사실 주식시장 카지노랑 똑같아요. 네. 줬다가 다 뺐거든요. 그리고 다 털리기 전에는 떠나지 못하거든요. 네. 용감하게 떠나기 전에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렇게- 카지노의 그 영화, 아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3천억 다 날리셨잖아요. 네. 중소기업 사장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욕심을 계속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남의 수익 낸 거를 너무 시샘할 필요도 없고 내 수익이 작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오거나 뭐 이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본인만의 목표치를 생각해 놓고 그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는 스톱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하다. 그리고 손절은 분명히 저희가 배울 때 10번의 매매 중에 손절을 7번 하더라도 3번만 제대로 수익 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배우거든요. 이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걸 뭔가 사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물려 있어서 이걸 못 사서 수익을 더 못 내는 게 더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반드시 제가 맨날 말해요. 제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아니 손가락이 있는데 왜 손절을 못해요. 매도하고 다시 사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매도하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매도하면 다시 못 살까 봐 매도를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팔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누가 팔았다고 뭐라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막 왜 샀다 팔았냐고 혼내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 손님이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돈 갖고 내가 사고 파는데 내가 팔았다 도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익 낸 거에 적더라도 항상 시장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다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만 한다라면은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